서울의 심장부 압구정의 화려한 거리 위로 초가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명품샵의 쇼윈도와 외제차의 보닛 위로 부서지는 빛의 향연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4위 SJ그룹의 총수 권태준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방금 끝난 지루한 회의만큼이나 답답한 검은색 세단과 그의 눈짓 하나에 세상을 멈출 준비가 된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채 오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십 년은 된 듯. 단 몽블랑 마이스터 스튜익, 이제는 단종된 모델이었다. 검은색 배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금으로 된 펜촉은 복이 흉하게 부러져 있었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이 펜을 버리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 지워져 버린 기억의 유일한 파편이었다. 그때였다.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 배달 가방을 맨 한 여자가 인파를 헤치며 달려오다 그의 어깨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다시 바쁘게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바닥에 들린 만년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저기, 그 펜... 그녀의 목소리에 태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세야, 그녀였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 그의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어 과거에 묻어버린 바로 그 여자.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금은 지쳐 보이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냉정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세아는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SJ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소중한 물건이 망가져 상심에 빠진 한 잘생긴 남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저 펜이 이상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왜인지 보자마자 고쳐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펜촉이 부러졌네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태주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살짝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 펜은 국내 최고의 수리장인도 포기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이 여자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는 홀린 듯이 말없이 그녀에게 펜을 건넸다. 세아는 펜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고 정교했다. 그녀 자신도 의아할 정도였다. 그녀는 부러진 펜촉의 단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공구 키트를 꺼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비틀고 맞추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고등학교 교실, 칠판의 분필 가루 냄새, 그리고 너는 손재주가 참 좋아 라고 말하던 한 남학생의 낮은 웃음소리. 세아는 날카로운 두통에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감싸 쥐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괜찮소. 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그녀의 천에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쳤다. 네, 괜찮아요. 잠시 현기증이... 세아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서 물러섰다. 그녀는 방금 전의 기억의 파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가끔씩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함께 낯선 장면들을 보곤 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리가 끝난 펜을 그에게 건넸다. 다 됐어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쓰는 데는 문제없을 거예요. 태주는 펜을 받아들었다. 부러졌던 펜촉이 거짓말처럼 다시 붙어 있었다.
그는 세아를, 그리고 그녀가 방금 겪었던 고통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환자의 기억을 억지로 자극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로 과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려 했다. 수고비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세아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도망치듯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세아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배달,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옥탑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위해 낡은 건물을 나서는데 어제 보았던 그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옥탑방 앞에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완벽한 수트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권태준 회장님의 비서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세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세아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자리요? 네, 회장님의 자제분을 위한 입주 가정교사 겸 보호자 역할입니다.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 급여는 박 실장이 제시한 연봉 액수에 세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의심과 거절이었다. 전 관심 없습니다. 신종 사기인가요? 박 실장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드리는 계약금입니다.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가지시고 거절하신다면 돌려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안은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세단에 올라 사라졌다. 세아는 홀로 남아 자신의 손에 들린 2개의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낯선 계약서. 다른 하나는 당장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었다.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체 모를 이 거대한 친절과 그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위험 사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내밀었던 낡은 만년필은 왜 아직도 자신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통증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밤새 한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좁은 옥탑방에는 2개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낯선 계약서. 다른 하나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그녀 가족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이었다. 유혹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고민을 끝내버렸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통보였다.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액수였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시간 뒤 어제 보았던 그 검은색 세단이 다시 그녀의 옥탑방 앞에 섰다. 세아는 단출한 짐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낯설고 거대한 세계로 향하는 채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마치 현대판 성체와도 같은 곳이었다. 세아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집안일을 총괄하는 중년의 집사였다. 그는 자신을 송집사라고 소개했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못마땅함이 서려 있었다. 한사 애씨라고 했나?
잠시 후 도련님을 뵙게 될 텐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송 집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후 도련님은 조금 특별하시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시지.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들도 가정교사들도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다. 그러니 도련님께서 어떤 이상 행동을 보이시더라도 절대 놀라거나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알겠나? 그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너도 곧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들렸다. 세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아이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놀이방이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 보였고, 방 안에는 세상의 모든 값비싼 장난감들이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갑고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한 아이가 있었다. 권지호. 아이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희고 작은 얼굴, 짙은 속눈썹, 칠흑 같은 머리카락. 하지만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아이는 값비싼 원목 블록을 무의미하게 쌓았다가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송 집사는 멀찍이 서서 말했다. 지후 도련님이시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다른 가정교사들처럼 억지로 말을 걸거나 장난감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의 스웨터 소매 끝이 살짝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가 옷에 실밥이 풀렸네. 이리 줘볼래. 내가 고쳐줄게.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아이의 손이 멈췄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았던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아이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눈앞의 존재를 인식했다. 아이는 멍하니 세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속에서만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2층의 통유리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왔다. 태준은 숨을 죽였다. 지금까지 지우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거나 방구석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스스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지우는 세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세아의 뺨을 만졌다. 그리고 아이의 입술이 열렸다. 지난 2년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굳게 닫혀있던 그 입술이 엄마,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놀이방의 시간은 멈췄다. 송 집사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고 다른 하인들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 역시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엄마 나를 엄마라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때를 쓰는 울음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엄마를 마침내 다시 만난 아이의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세아는 당황했지만 자신을 붙잡고 우는 작고 여린 몸을 차마 밀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세아의 곁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도 그녀가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었고 잠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아이 잠이 든 후 세아는 태준의 서재로 불려갔다. 태준은 낮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상황이 바뀌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정교사 계약이 아니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지우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겠어. 이 집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말이오. 지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아이의 완벽한 엄마 행세를 해야 할 거요. 당신의 모든 사생활은 통제될 것이고 이 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하오. 그 대가로 당신 가족의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SJ그룹에서 평생 책임지겠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정체성까지 사려는 것이었다. 세아는 차가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계약서와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을 필사적으로 붙잡던 그 작은 손길, 그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세아.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더 컸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 안에는 이미 최고급 의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녀는 이곳이 너무나도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 옆방에서 지우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그 나직한 부름에 세아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세아가 권씨 가문의 저택에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기묘한 활기와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권지우는 이제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를 찾으며 세아의 방으로 달려왔다. 아이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 모습에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과연 저 아가씨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새로운 문제는 아침 식사 시간에 발생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수석 셰프가 정성껏 차려낸 아침 식사.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만든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은 완벽한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하지만 지우는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접시를 밀어낸 채 간절한 눈빛으로 세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권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다. 지후야 먹어야지. 셰프님이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셰프의 얼굴에 모욕감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제 요리가 도련님 입맛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때 세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부엌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셰프는 감히 네가라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하시오. 세아는 저택의 거대하고 낯선 주방으로 들어섰다. 최첨단 설비와 최고급 식기들로 가득한 마치 레스토랑의 주방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화려한 수입 식재료가 아닌 달걀 두부 애호박, 그리고 된장 같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가 냄비 안에서 끓어오르는 소리, 치익 기름을 두른 팬 위에서 황금빛 달걀말이가 익어가는 소리. 어느새 차갑고 낯설었던 주방은 따뜻하고 정겨운 집밥의 냄새로 가득 채워졌다. 문가에 기대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태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던 적이 있었던가를. 얼마 후 세아는 소박한 한 상을 차려 지후의 앞에 놓아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폭신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노란 달걀말이. 단출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식사였다. 지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수저를 들더니 망설임 없이 밥을 한술 크게 떴다. 그리고는 세아가 잘라준 달걀말이를
오물오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사용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마다 감탄과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지난 2년간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한 끼였다. 그날 밤 태주는 세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는 아침의 따뜻함과는 정반대로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스위스에 위치한 정서적으로 예민한 영재들을 위한 최고급 기숙학교의 입학 안내서였다. 지후는 이곳에 입학할 예정이오. 그는 본론부터 말했다. 최고의 환경에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는 입학 조건이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다. 입학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두 부모 가정을 필수 조건으로 함. 태주는 세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줄 어머니의 존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이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 그대로요. 나와 결혼해 주시오.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을 논의하는 듯. 단 냉정하고 사무적인 어투였다.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오. 오직 지우를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오. 당신은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되고 지후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요. 대외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의 삶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오. 감정적인 교류는 일절 없을 것이며 계약 기간은 지우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로 하겠소. 그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계약을 수락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남은 평생의 치료비까지 SJ그룹에서 책임지겠소. 당신 남동생의 학비와 유학비용 역시 전액 지원하지. 당신 개인에게는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겠소. 세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결혼.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성스럽고 무거운 단어였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신성한 약속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어머니의 목숨과 동생의 미래,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르는 저 작은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시오. 이 계약은 회장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아이의 보호자와 고용인의 관계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선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나 역시 그걸 원하던 바이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의 가장 무거운 계약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강남구청으로 향했다. 어떤 대화도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었다. 그들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증명사진을 찍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남편 권태준, 아내 한세아. 세아는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4위인 남자의 법적인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계약 남편은 이미 차가운 목소리로 수백억 원짜리 비즈니스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세아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황금 새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삶과 이름을 저당 잡힌 기분이었다.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흘렀다. 한세아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권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새아이 곁에서만큼은 제잘거리며 웃기도 했고 닫혔던 세상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아에게 대한고등학교 총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유일한 연결고리.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태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초대장을 보았다. 그는 무심한 척 말했다. 가는 게 좋을 거요. 권지우의 어머니로서 대외적인 활동도 필요한 법이니까. 그의 말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명령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가 과거와 다시 마주하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의상실에서 직접 고른 수수하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준비해 주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세아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이 흐릿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교 1등 한세 아니니?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녀에게 2등 콤플렉스를 가졌던 안민지였다. 그녀는 중소기업 사모님이 된 지금의 자신을 과시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세아야, 소문 들었어. 요즘 대단한 분 댁에서 입주 보모로 일한다며 어쩌다 우리 수재가 그 지경이 됐을까? 안타까워서 어쩌니? 민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옆에서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이라도 하려는 건가? 새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무어라 대꾸하려던 순간 그녀의 원피스 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있었다. 지후였다. 새아가 혼자 가는 것을 불안해한 아이가 결국 그녀를 따라 나선 것이었다. 지우는 조용하지만 나이답지 않은 차가운 눈으로 민지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눌러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형들, 엄마가 곤란해. 몇 분 뒤 연 회장 문이 열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똑같이 생긴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2명의 어린 남자아이가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을 대동하고 들어선 것이었다. 유신그룹의 후계자인 이도윤, 이서윤 쌍둥이였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도윤이 또렷하고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호텔 지배인을 불렀다. 김 지배인님, 저희 유신그룹 소유의 호텔에서는 다른 손님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그냥 놔두는 것이 방침입니까? 지배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호텔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서윤이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주머니가 제 사촌형의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장 저분을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사촌형의 어머니.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세에게로 쏠렸다. 민지는 뭐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라며 발악했지만 지배인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손님, 정중히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민지는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연 회장에서 쫓겨났다. 연 회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모두가 저 어린아이들의 정체와 한세아와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다. SJ그룹의 총수 권태준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세아와 지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냉정함 대신 희미한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보,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군. 여보. 그 한마디에 장내는 얼어붙었다.
그는 이어서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 엄마 잘 지키고 있었어. 이제 집에 가자. 아내와 아들. 권태주는 가장 완벽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한세아의 새로운 신분을 온 세상에 공표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경악의 탄성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유유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호텔 밖. 세아는 그의 비싼 코트에 둘러싸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세상이 이제는 자신을 경애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우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세아는 운전대를 잡은 태준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의 비즈니스는 이미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이에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권태준이 세상에 공표한 아내라는 역할에 한세아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고 권지우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다. 아이는 이제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서툰 발음으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세아는 자신이 이 이상한 계약 결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도 그랬다. 세아는 지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방을 나섰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새벽 2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소리가 저택의 고요한 복도를 갈랐다. 세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지후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 안의 풍경은 처참했다. 지우는 침대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후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세아는 아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닿았는지 아이의 몸부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악몽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세아는 땀으로 축축한 아이의 잠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조심스럽게 상의를 벗겼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우뚝 멈췄다. 아이의 작고 하얀 등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가늘고 긴 모양의 오래된 상처들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맞은 듯한 끔찍한 흔적. 세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권태준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를 깊고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발견한 상처에 대한 모든 대답이 적혀 있었다. 지우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잠이 든 후 태주는 세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과 자신을 꼭 닮은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규는 내 아들이 아니오. 세아의 눈이 커졌다. 내 죽은 동생 권민준의 아들이오. 내게는 유일한 조카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동생 민준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자신과는 달리 민준은 따뜻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민준을 못마땅해 했고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초회유라라는 여자를 만난 것도 동생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 여자는 야망이 큰 여자였어. 동생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권 씨 집안에 발을 들이려 했지. 가족 모두가 반대했지만 동생은 그녀를 사랑한다며 고집을 부렸어. 결국 민주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라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우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민주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이 죽자 최유라의 본색이 드러났어. 태준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그 여자는 아이를 볼모로 그룹의 지분을 요구했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그 모든 화풀이를 어린 지후에게 했던 거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아이의 영혼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 나는 그 여자와 지독한 양육권 소송을 벌였고 모든 재산을 다 내주다시피 해서 겨우 지우를 데려올 수 있었지. 하지만 내가 데려온 건 웃음과 말을 모두 잃어버린 텅 빈 껍데기뿐인 아이였어. 그제야 세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세상에 알려진 폭력적인 재벌 3세 권태준의 소문. 그것은 아마도 조카를 되찾기 위한 그의 처절한 싸움이 와전된 것이었으리라.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지켜주지 못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망가져버린 조카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다. 세아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싸움을 홀로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그의 주먹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계약서의 조항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는 한 남자를 향한 그녀의 진심이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우의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요. 우리가 함께 지켜줘요, 그 아이. 우리.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태준의 심장을 녹여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세아는 지우의 방에 있는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을 자신의 온기로 보듬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 속에 한 줄기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피어나는 모성애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한세아와 권지우가 만들어내는 변화였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엄마와 아들처럼 보였다.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었고 주말에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으며 밤마다 세아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가 지후의 방에서 흘러나왔다. 권태준은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세아를 고용인으로 자신을 고용주로 대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을 스스로 어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우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가끔씩 자신을 향해 무심코 지어 보이는 희미한 미소를 볼 때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심장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그러나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고등학교 시절 즐겨 듣던 낡은 인디밴드의 노래를 작게 틀어놓았다. 그때 세아가 야참으로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다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나칙은
멜로디에 우뚝 멈춰 섰다. 이 노래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애틋하고 그리운 멜로디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시끄러운 함성 소리와 땀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환한 웃음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세아는 짧은 신음과 함께 관자놀이를 짚었다. 어김없이 찾아온 지독한 두통이었다. 태주는 즉시 음악을 끄고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소? 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둘러 서재를 나갔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깊은 고통이 담긴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며칠 뒤에는 더 강한 기억에 자극이 찾아왔다. 지우는 레고로 복잡한 성을 만드는데 성공하고는 신이 나서 세아에게 자랑했다. 세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던 태주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세아의 머리를 가볍게 헝클이며 말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마다 습관처럼 했던 행동이었다. 잘했어. 그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세아의 머릿속에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도서관의 옅은 책 냄새, 창밖으로 보이던 푸른 운동장,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시 한세아야 라고 말하던 교복 입은 소년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두통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그녀를 덮쳤다.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책하며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태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 남은 그녀의 머리카락 감촉이 그를 5년 전 과거의 어느 날로 데려가고 있었다. 5년 전 대한고등학교 3학년 교실. 권태준, 너 이번 모의고사 또 나한테 졌더라. 밝고 명랑한 목소리에 한세아가 갓 나온 성적표를 흔들며 얄밉게 웃었다. 당시 태준은 권태준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서태준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SJ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였다. 태준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시끄러워 한세아. 수학은 내가 이겼거든. 두 사람은 전교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였다. 차갑고 까칠한 태준의 곁에는 언제나 햇살처럼 밝은 세아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끙끙 앓던 태준에게 세아가 다가와 명쾌하게 풀이법을 설명해 주었을 때 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는 것이 분하지 않고 오히려 경이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낡은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태준은 세아의 낡은 필통이 고장나자 자신의 용돈을 털어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했다. 세아는 감동하면서도 학생한테 너무 과분해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펜을 아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겨울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나란히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두 사람은 학교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이제 우리 같은 대학 가는 거다. 세아가 기쁘게 말했다. 당연하지.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세아,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언제나 함께하는 거야. 그것은 그의 인생 첫 고백이자 맹세였다. 하지만 그 맹세는 그날 저녁 끔찍한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태준이 미쳐 반응하기도 전에 세아는 자신의 온몸으로 그를 밀쳐냈다. 태준아 피해. 쾅 다는 굉음. 태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세아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그에게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 상실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의 충격적인 기억을 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지워버리는 해리성 기억 상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절망은 현실이 되었다. 깨어난 세아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세아의 아버지가 병실에 나타나 그에게 소리쳤다. 너 같은 재벌놈 때문에 내 딸 인생을 망쳤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세아의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SJ그룹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채권자들이 몰려올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세아를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 사라져버렸다. 태준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태준은 서재에 깊숙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교복을 입은 10대의 태준과 세아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편 세아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그 낡은 몽블랑 펜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왜일까? 이 펜을 쥐고 있으면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 다른 방에서 똑같은 과거의 그림자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한사와 권태준, 그리고 권지우.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계속되고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지우를 중심으로 세 사람은 조금씩 진짜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 최유라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작은 한 인터넷 연애 매체의 단독 인터뷰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유라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비극적인 사연을 털어놓았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SJ그룹의 막강한 권력 앞에 저는 힘없는 어미일 뿐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제 아들을 빼앗아 갔고 이제는 정체 모를 여자에게 제 아들의 엄마 역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아들 지우가 보고 싶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대중은 재벌가의 횡포에 희생된 비련의 여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했다. 순식간에 여론은 권태준에게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한세아는 아이를 앞세워 재벌계 입성한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되기 시작했다.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군.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장 법무팀을 시켜 반박 성명을 내고 그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그녀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이 지우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세아는 지우를 데리고 서울 숲으로 나들이를 갔다. 아이는 오랜만에 외출의 신이 나 웃음소리를 내며 비눗방울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세아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대기시켜둔 기자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지우야, 내 아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유라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울부짖으며 지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지후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눈동자는 극심한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세아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오려 했다. 지후야, 왜 그래? 엄마가 무서워. 저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세아가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완전히 감싸 안으며 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몸은 가늘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러서지 않을 듯한 단단한 벽과 같았다. 그만하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정말 아이의 엄마라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호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했다. 이건 저희 가족의 사적인 일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입니다. 부디 아이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는 유라의 모습과 침착하고 품위 있게 아이를 보호하는 세아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불같이 화가 난 표정의 권태준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인파를 뚫고 걸어왔다. 그는 먼저 세아와 지우의 상태부터 살폈다. 그리고는 유라를 향해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태주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와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기자들과 군중을 향해 마치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듯 말했다. 똑똑히 들으시오. 이 사람은 내 아내 한세아이고 이 아이는 내 아들 권지우요. 즉 나의 가족이란 말이오. 그는 세아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앞으로 내 아내와 아들을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든 SJ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상대할 것이오. 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그 어떤 반박도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섰다. 홀로 남겨진 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결속을 세상에 공표하는 계기만 만들어준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우는 그날의 충격으로 세아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운전을 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온 동지들 사이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을 뻗어 세아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세아는 마주 잡은 그의 손과 자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가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의 현재는 더욱 단단하게 얽히고 있었다. 최유라가 일으킨 소동이 잠잠해진 후 한세아와 권태준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권지우라는 이름 아래 위태로운 세상에 맞서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고, 세아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를 시기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회장 박서진. 그녀는 SJ그룹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권태준의 대학 동창이었으며 그를 손에 넣기 위해 10년 넘게 기다려온 여자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명석했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원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담은 기사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손톱이 사진 위 한세아의 얼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고작 보모 출신의 기억상실증 환자 따위에게 내 자리를 빼앗겨.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권태준 당신이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그 여자를 더 처참하게 부숴버릴 거야. 며칠 후 세아는 한 자선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익명의 후원자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싶어 하며 그 전달식을 권지우 군의 어머니인 세아 씨가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세아는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우아한 미소를 띤 박서진이었다. 그녀가 바로 그 익명의 후원자였다. 한세아 씨 맞죠? 소문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태준 씨가 반할 만해요. 서진은 세아를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이끌었다. 세아는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지성에 감탄하며 그녀가 태준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에 조금의 경계심도 갖지 못했다.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사이 서진의 비서는 실수로 세아의 핸드백에 물을 쏟았고 사과하며 냅킨으로 가방을 닦아주는 척 쌀알보다도 작은 도청 및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이틀 뒤 SJ그룹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SJ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신공장 설립 계획 사전에 유출 경쟁사 태양그룹 유사 프로젝트 발표하며 선전포고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는 시작도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 즉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권일환 회장은 녹이 띈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내부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정보가 유출된 시각은 이틀 전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기밀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곳에는 한세아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휴대폰이 이틀 전 오후 3시에 박서진과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 있었다는 위치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세아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권일환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회의실로 불려온 세아를 향해 고함을 쳤다. 나는 처음부터 근본도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뒤통수를 쳐 태양그룹에서 얼마를 받기로 했나. 세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너무나도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초라한 변명일 뿐이었다. 모든 임원들이 이제 권태준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이 계약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했다. SJ그룹의 냉혹한 총수라면 가문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이 여자를 내칠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사면촉에 몰린 세아의 앞에 섰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준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지. 태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 여자를 압니다. 한세아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고 저는 이 함정을 판 쥐새끼를 반드시 제 손으로 잡아낼 겁니다. 그는 세아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손 안에 넣었다. 그때까지 한세아는 제 아내이자 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내를 향한 모든 비난은 곧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태준은 세아의 손을 잡고 그 어떤 미련도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12시간 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 그날 밤 SJ그룹의 최전계 사이버 수사팀과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조작된 서버 로그의 미세한 흔적을 추적했고 세아의 핸드백에 부착된 초소형 장치의 신호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증거의 끝이 태양그룹 소유의 유령 회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권일환 회장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태주는 저택의 온실에서 홀로 앉아있는 세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모든 게 해결되었어. 세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믿는 것은 내가 평생 해온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오, 세아 씨. 그의 나직한 고백이 온실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드고 있었다. 라이벌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계약 관계를 진정한 신뢰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이어지고 있었다. 박서진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권태준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한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계약이라는 얇은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특히 권태준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한세아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들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SJ그룹을 향한 복수에 실패하고 태준의 마음마저 얻지 못한 박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바로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려있던 최유라였다. 두 악녀는 한세아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 나들이에 나섰다.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롯데월드였다. 태주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를 탔고 세아는 솜사탕을 든 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웃으며 제잘거렸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였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태준이 잠시 중요한 전화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세아와 지우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을 때였다. 갑자기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나타나 세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도둑년, 네가 내 아들을 훔쳐가. 순식간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핸드폰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다. 유라가 의도적으로 만든 소란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타건장한 남자 두 명이 뒤에서 지우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도 전에 세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지우를 옆에 있는 기념품 가게 안으로 밀쳐넣었다. 지우야, 사촌 형들한테 전화해, 빨리. 그리고는 자신은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우리 아이한테서 손 떼. 그녀는 연약했지만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괴한들의 손에 이끌려 검은색 밴 차량으로 끌려 들어갔다. 지우는 가게 안에서 자신의 엄마가 납치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눈물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SJ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의실. 권태준은 독일의 거대 기술 기업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M&A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계약은 S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그가 지난 1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그의 아버지 권일환 회장과 모든 이사들이 숨죽여 그의 펜끝을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직감적인 불길함에 그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권태준 회장 맞나? 누구냐? 내 아내가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내 조카도 우리가 데리고 있지.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계약을 파기해라. 언론에 공식적으로 M&A 결렬을 선언해. 시간은 1시간 주지.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 아내와 조카의 시신을 바다에서 찾게 될 거다. 전화기 너머로 세아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권일환 회장은 태준아 뭘 꾸물거리는 개냐 어서 서명하지 않고 라며 그를 다그쳤다. 태준은 눈앞의 계약서와 수화기 너머의 세아의 목숨 사이에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펜이 부러졌다.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는 독일 측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 제게는 이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권일환 회장의 불호령과 이사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보다 이제는 한 여자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인적이 드문 인천항의 한 폐공장. 새하는 의자에 밧줄로 묶인 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박서진과 마주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옆에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서진이 뱀처럼 속삭였다. 권태준은 내 남자라고. 감히 너 같은 게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아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닥쳐. 서진의 손이 세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바로 그때 공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태준이 홀로 들어섰다. 세이 와스군 권태준. 서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네가 정말 그 계약을 포기하고 올 줄이야. 사랑에 눈이 먼 멍청한 놈. 그녀는 뒤에 숨어있던 괴한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놈을 처리해. 그리고 저 계집은 내가 직접 끝내주겠어.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은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몇 대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내 지쳐 쓰러졌다. 괴한 중 하나가 그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공장의 모든 창문과 문이 동시에 깨지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이도윤, 이서윤 쌍둥이가 이끄는 유신그룹의 최정예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후에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위치 추적 장치 덕분이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박서진과 최유라는 경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태준은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세아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괜찮소. 세아씨, 다친 데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세아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사람은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태준은 자신의 멍들고 터진 몸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그녀가 자신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순간 SJ그룹도 수십억 달러의 계약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여자 하나로 충분했다. 납치 사건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한세아는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권태준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그녀를 향한 걱정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를 위해 어두운 검사실로 들어서고 의사가 그녀의 눈에 불빛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교실에 소음 쏟아지는 햇살 도서관의 낡은 책 냄새. 은행나무 아래에서의 약속. 그리고 자신을 밀쳐내며 절규하던 교복 입은 소년의 얼굴 지독한 타이어, 마찰음과 부서지는 세상의 소리.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그녀의 뇌리를 덮쳤다.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아씨, 괜찮소? 의사가. 그때 세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혼란이나 불안이 아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잊고 있었던 이름을 불렀다. 서태준.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불렀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이 알던 그의 이름이었다. 네, 맞구나.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억해냈다.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녀가 그를 기억해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세아 역시 그의 등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서 여실 끝나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은 치유와 정의의 시간이었다. 박서진과 최유라는 납치 및 살인미수 기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태양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휘청거렸고 SJ그룹은 태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히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권씨 가문 안에서 일어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권일환 회장은 직접 세아를 찾아와 그녀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은 늙은이였다. 내 아들을 구한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 눈부시게 맑은 가을날,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대한고등학교를 찾았다. 5년 전 그들의 시간이 멈춰버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의 발밑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추억이 깃든 복도를 걷고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 창가에 앉아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약속의 장소였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섰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 아니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낡은 펜은 우리가 함께 이겨낸 부서진 과거를 상징하는 거였어. 당신이 기적처럼 고쳐주었듯이 당신은 내 부서진 삶을 고쳐주었지. 그는 세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새로운 펜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 펜은 이제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미래를 위한 거야.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 대신 행복과 사랑만을 기록할 우리 둘만의 이야기. 그는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1년 전 그녀가 동창회에서 모욕당했을 때 그가 분노 속에서 몰래 주문해 두었던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세야, 5년 전 너는 내 목숨을 던져 나를 구했고 지난 1년간 너는 내 영혼으로 나를 구했어. 이제 남은 내 평생을 너를 지키고 사랑하는 데 쓰고 싶다. 나랑 이번에는 정말로 결혼해 줄래? 세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기꺼이 당신 아내가 될게, 태준아. 태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학교 교문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어느새 훌쩍 자란 지우가 책가방을 맨 채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그늘이 없었다.
태준과 세아는 활짝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세 사람은 황금빛 은행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부서진 펜촉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거쳐 마침내 완전한 행복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 그들의 손에 들린 새로운 펜은 눈부신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완벽한 아침이었다.